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6일 두산 애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9%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하락으로 진행되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가 5,700억을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면서 새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바짝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1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양매도 진행되었지만 크게 외국인 투자자는 많이 매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400억, 기관 투자자 1,700억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보다는 또 이렇게 오히려 매수를 진행하면서 코스닥에 대한 힘이 조금 더 붙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들이 모여있는 종목들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그런 시가총액 대형주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좀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정한 만기라든지 그런 성격 때문인지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수도 그리고 이 수급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저런 종목에 대해서 치우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좀 들어가서 보면 일단 2578포인트로 2600 아래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서 3일 정도 음봉을 맞았고요. 21선까지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것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짝 꺾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아직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 초에 들어서 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그런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코스피가 아래 고를 팠던 것을 완전히 지금 메우고 그 이상으로 지금 치고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5,700억 매도에서 금융투자가 2,200억 매도했고요. 나머지는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매도했고 사모펀드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고루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금융투자가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3일 정도 3, 4, 5, 1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조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연말에 이 매수를 집중했던 수급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좀 물량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12월에 들어갔던 물량의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올 물량은 많기 때문에 이 금융 투자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차분하게 진행 중입니다. 크게 매수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도보다는 매수를 올해도 더 많이 진행을 했고요. 차분하게 그냥 물량을 들고 가면서 모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종고점을 또 한번 거의 도달을 하면서 900포인트를 향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승은 좀 이제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그런 시가총액 위주로의 상위 종목의 위주로의 그런 상승이었기 때문에 사실 골고루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상위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과 하위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이 워낙 크게 차이 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에서의 삼성전자가 에코프로비엠처럼 10% 이렇게 올라가면 코스피가 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가총액 전체로 보았을 때 코스닥의 상위 종목이 좀 상승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일단 골고루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다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크게 지금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뭐 다우, 나스닥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고요. 상해 종합은 또 추가로 떨어지면서 2,900포인트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연말에 이어가던 그런 상승 분위기를 조금 이제 꺾어버리는 상황이고, 연초에는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급락을 하거나 아예 회복을 못할 정도로 내리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주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 분위기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16원이고요. 저점을 찍고 열심히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찍은 상황이고요. 지금 쌍바닥의 기둥 모양대까지 가격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61선 근처에서 한번 찌르고 이렇게 다시 떨어졌는데 61선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이 61선, 121선 뚫고 좀 올라가서 1300원 중반까지 다시 올라갈 것인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를 좀 살펴보았을 때는 사실 크게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냥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만큼 떨어졌던 환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반대 방향으로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되면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형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는 좀 눌러질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환율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이제 수렴 구간을 다 형성을 했고요.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율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는 증시도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주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자재 가격 보겠습니다. 원자재는 국제유가 73.9달러, 거의 비슷하고요. 계속 천연가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9달러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빠르게 떨어졌던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이 평소에 횡보하던 그런 가격대보다 조금 올라가면서 진행 중이고요. 3달러대를 다시 진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체 지표에는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근원 물가 지표에는 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어이 또 10년물 국채금리 4%를 돌파를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서서히 다시 올라가면서 4.05%까지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4.2%대, 4.3%대에서 이제 이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는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4%대를 찍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고점에서부터 쭉 이렇게 떨어진 그 가격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반등한 것도 사실 뭐 크게 반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N자로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마 그 대선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이 환율 시장이라든지 국채금리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좀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그런 중요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천천히 무게를 잡고 작년처럼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 이슈와 인플레이션이 이제 서서히 잡히는 그런 이슈와 함께 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원 하락해서 0.06% 하락했고요. 15,560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반등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좀 눌러지면서 거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의 움직임과 유사했다라고 보여지고 뭐 크게 지금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계속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거래량을 죽인 채로 진행 중입니다.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고요. 15,580원이었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150만 주입니다. 전날과 유사했고요. 최근 거래량이 계속 감소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장을 보더라도 별로 재미가 없고 호가창 매도벽도 얇고 매수벽도 얇고 크게 거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점점 이제 그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이제 이 가격대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투자자들이 이제 느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이슈에 대해서 움직일 만한 명분이 생겼을 때 그 매수 세력이 붙어주거나 뭐 매도 세력이 붙어서 가격대를 움직일 겁니다. 그때 이제 멈춰있던 매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거래량이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이제 지금 수렴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이 영역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도 그렇고 고점도 그렇고 그래서 121선을 이제 저항선으로 두고 계속 가두는 모습 모양새고요. 5일선과 21선을 지금 엮은 채로 옆으로 이제 계속 횡보를 시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일단 이 두터운 우문구름을 다 채워서 결국에는 옆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그 하락분에 대한 저항 매물은 어느 정도 돌파가 진행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거나 이제 힘이 받았을 때 위로 올라가거나 이제 내려갈 움직임이 나올 텐데요. 지금은 이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특히 1분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횡보가 길어지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이 명분이 있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거래가 붙었을 때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선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평선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런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120일선 찍고 60일선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하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 저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는데 저 물량을 확보한 투자자가 언제 한번 매수 이 힘을 붙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래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우상향으로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이제 높았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아주 긴 횡보 구간 동안 1년 동안 계속 매집을 했던 수급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투자자가, 주요 투자자가 둘 다 매수를 했다면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이 가격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내리고 내가 나가면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게 이제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코스피의 우량주 종목들은 한 사이클이 다시 도래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기도 했지만 그 금리 인하 시기와 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히 이제 코스피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그 두 시기가 사이클이 한번 돌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번에 특이하게 코로나에 의해서 급격하게 인하가 되었다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인상이 되는 조금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다시 지금 안정세를 찾고 서서히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클이 완전히 돌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주식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증시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았을 때는 사실 종목의 성장성이 없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코스피가 올라간다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은 상승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죠. 거기에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기술력, 강점, 그리고 이 시장 상황, 에너지에 대한 시장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주목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지금까지 3년을 버텼다, 4년을 버텼다. 근데 아직도 주가가 별로 변화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만큼 버틴 게 사실은 의미로 따지자면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인하 사이클로 돌아오는 그 사이클까지 내가 버텼다. 그 동안 주가가 좀 오랫동안
이 좋지 않고 횡보하는 동안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었을 때 주가가 이제 호조를 띨 때 그 앞으로의 2년 동안도 내가 본전이 왔다고 나가는 것보다도 꾸준히 이제 들고 가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 변곡점에 위치를 하는 것 같고요. 지루한 흐름이 사실 작년 12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같은 가격대, 거래량도 죽인 채로 진행 중인데,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이제 1월 중순 말에는 또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은 뭐 큰 의미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9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13만 7천 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0만 주 매도, 보험 투시는 크게 매도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6만 2천 주, 그 다음에 사모펀드 4천 주, 기타 법인 이렇게 해서 골고루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융 투자에 대한 매도는 사실 작년에 매수했던 거 코스피와 똑같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코스피에 대한 수급을 보더라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도산 에너빌리티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융 투자의 매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6만 2천 주 매도했지만 전날 매수한 거 그대로 매도한 것 같고요. 이 이틀 동안에 쏟아졌던 이 물량은 특이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격적인 매도가 계속 이어질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에 맞춰서 이 수급에 대한 패턴이 좀 변하는 수급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또 매수를 진행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수급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면서 좋은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도 꾸준히 지금 줄고 있고요. 전날 이제 확 줄었었죠. 740만 주에서 690만 주로 확 줄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줄었고요. 687만 주, 691만 주에서 한 4만 주 정도 줄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1월 4일, 1월 5일 잔고가 이제 계속 줄어들지 그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지는 않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는 1300만 주에서부터 680만 주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한 600만 주 이상 지금 공매도가 상환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은 이 물량이 어디까지 또 이제 상환이 될지,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상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지금 줄어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공매도 수급 입장에서는 내가 최대한 그 주가를 올리기 전에 공매도를 많이 상환시키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고 그 다음에 공매도 수급이라면 결국에는 이 공매도가 어느 정도 많이 상환될 때까지는 주가가 계속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본인들이 매일 10만 주 정도씩 상환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상 이제 남은 물량이 크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 시기까지가 지금 아무리 길어봐야 1월, 2월 정도, 3월 정도에는 좀 이제 공매도가 꽤나 많이 줄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분기 안에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식에 의해서 반응을 할지, 만약에 체코 원전 수주가 3월 달에 진행된다면 크게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1월 이제 말 정도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해서 신규 원전, 대형 원전 건설이라든지 거기에 SMR 소형 원전 건설까지 포함이 된다면 또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 중동발 LNG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UAE 쪽에 그런 큰 이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디라든지 그런 이 투자 펀드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소식들이 나온다면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히 이렇게 이제 15,000원대에서 거래량을 죽인 채로
계속 같은 가격대를 횡보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는 분명히 움직임이 다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는 차트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코스피가 올라갈 때 올라가고 코스피가 내려갈 때 내려가긴 합니다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한 달째 여기 같은 가격대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갔다가 지금 쭉 다시 절반 정도를 반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좀 차이가 있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만 이렇게 줄을 세운 것이 아니라 관련 테마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다 보인다는 것이 저는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계속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BH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일단 얘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지금 다들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진파워도 보면 네, 지금 살짝 꼬리를 한번 쭉 뻗고 다시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서서히 지금 이 관련 종목들이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를 다 마련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테마가 아마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 개인적으로는 좀 그때에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을 떠나서 새로운 플랜트에 대한 건설 계획이 상당히 이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도 새로 짓지만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LNG라든지 수소 에너지에 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목을 또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양수 발전에 대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들을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또 독점적으로 그런 터빈에 대한 기자재들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가장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공매도 잔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공매도 잔고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차잔고에서 10만 주 상환, 체결은 이제 7만 주 되어서 뭐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3만 주 정도 줄었고요. 대차잔고는 2,416만 주, 네, 전날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뭐 크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13만 주 매수해서 17만 주 매수로 이렇게 늘어났고요. 전날은 조금 뭐 10만 주로 줄긴 했지만 네,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 보율이 14.69%, 이전처럼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꾸준히 하루에 몇만 주, 뭐 10만 주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에 지금 육박하는 이 보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율이 다음 주 옵션 만기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매도의 주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제가 분석을 했고 모간서울로부터 지금 가장 많은 대량 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수급이 지금 상환을 계속 꾸준히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옵션 만기 상관없이 계속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같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자 지분을 보았을 때는 그동안 이 15% 이상을 유지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제가 이제 상장 이후부터 다 확인을 해봤고요. 20%까지 찍었던 것이 2005년, 6년 이때 한참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관심을 받고 좋았을 때였고요. 오히려 이제 고점을 찍었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10%를 넘는 상황이 2014년 이후, 2015년 이후에는 크게 없었고요. 2020년 정도까지는 한 4%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 뒤로 다시 이렇게 지분이 확보되어서 14.69%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수가 많아서 시가총액도 높고 주당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시지만 그 많은 주식수를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5%에서 14.7%까지
거의 9%를 10%를 매집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주식을 매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수량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1억 주에 가까운 수량을 지금 매집을 한 건데요. 결국에는 올릴 만한 상황이 나오면 올린다라는 겁니다. 주식 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별 거래량이 없으면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으로 띄우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주식 수가 많아도 적은 이 뭐 1% 1000만 주 정도 거래량은 사실 이 전체 6억 4천만 주 중에서는 1%도 되지 않는 뭐 1%는 조금 넘네요. 네. 1% 정도 되는 그런 거래량으로 주가가 한 4% 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그 올리는 수급이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수급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명분에 맞춰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매일매일 주가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보면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관측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우리는 이번 주 잘 마무리했고 다음 주도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움직인다면 옵션 만기 이후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그때 좀 반응이 있었으면 하고요. 설 전에는 좀 이제 힘을 한번 받아서 움직임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SMR에 대한 개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2030년대에 SMR 분야 글로벌 톱3 달성 목표를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다졌고요. ISMR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4월에 표준 설계를 착수를 한다라고 하고요. 내년에 건설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9년에는 준공 로드맵을 한다. 준공이다. 준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ISMR에 대해 들어가는 원자로가 2029년에 준공이라고 한다면 납기가 이제 2년 정도 잡고 건설이 2년 정도 잡고 27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그 한 2년 전인 2025년에는 원자로가 제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내년 초 정도에는 원자로가 발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있긴 있지만 사실 이 과정으로 따졌을 때는 이미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글로벌 이 강국들이 SMR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이미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요. 러시아도 이제 곧 완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미국, 영국, 뭐 캐나다, 일본 이런 기업들, 프랑스들이 이렇게 이제 기술력을 개발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ISMR을 지금 이제 개발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2030년대에는 전체 시장이 146조 원으로 커질 거라고 합니다. 영국 이제 이 조사에서는 2035년 이후에는 600조 원까지 SMR 시장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2030년 정도에 146조 원 연간, 그죠? 1년간 146조 원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더 증가할 걸로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대형 원전보다 이제 앞으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각 기업들이 미국 그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이 SMR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을 추진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그게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고 두 번째 프로젝트인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마니아 프로젝트는 이렇게 이제 한미일, UAE까지 해서 최대 3,600억까지 또 지원한다는 얘기를 이제 작년 중반에 했었고요. 삼성물산 입장에서도 이렇게 성장금융과 킨드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에 또 1,100억을 추가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루마니아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확실히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요.
이 아이다 호주에 들어갔던 이제 뉴스케일 파워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사실 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다 호주의 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이 흐지부지 된 것 같고요.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원자력 비중이 높기도 하고요, 국가가. 그리고 전력에 대한 그 수요가 이제 동유럽 쪽에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각 국가,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이 성공시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이전에 발주받았던 아이다 호주용 프로젝트 기자재가 이제 제작이 진행되면서 루마니아 프로젝트로 이관이 되는 거고요. 그 원자로 계약도 이제 그때 또 추가로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토기를 건설을 해봐야 각 기업들이 이제 기술력 검증도 할 수 있고 국가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를 쌓아서 두 번째 프로젝트,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지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무조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첫 번째 아직 뭐 실증 검증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디에 짓는다라고 이제 좀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건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지가 꼭 지금 미국이 아니고 루마니아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책임을 떠넘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제 루마니아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뭐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 첫 번째 이 프로젝트가 본인 국가에 진행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MR 같은 경우는 뭐 건설이 이제 300메가와트 이하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모듈을 이어 붙여서 이제 300메가와트 이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 원전은 아주 큰 1400메가와트급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형보다는 소형이 조금 이 열 효율 입장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발전 효율 입장에서는 대형 원전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76메가와트급이고 이 BWX인가요? 그런 이제 히타치, 일본의 히타치 기업과 그다음에 또 저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요. 300메가와트급 딱 소형 모듈 원전의 턱걸이를 하는 그런 모델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홀텍사는 이제 160메가와트급이고요. 그렇게 보면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이 낮은 이 용량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발전 효율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안정적 측면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이 관리 입장에서는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그런 기업, 다른 기업들은 이제 중간, 사실 300메가와트급 정도면 중형이죠. 소형이라기보다는 좀 중형에 가까운데요. 그거를 이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효율 입장에서, 그리고 발전 단가 입장에서는 그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소형으로 결국에는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앞서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SMR이 과연 발전 단가만 중요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전 단가가 대형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그 발전 수소 생산, 지역 난방, 담수 생산, 핵 추진 로켓 이렇게 여러 분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많은 이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호수 옆이라든지 바다 옆이라든지 그래서 해안가에 위치를 하거나 아주 큰 호수에 위치를 하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자연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요. 이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SMR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각국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야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 세계 추세를 따라서 좀 빨리 우리도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었고, 네, 두 번째 프로젝트도 사실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을 내세워서 계속 이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전체 세계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이미 어떤 국가는 벌써 상호 분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은 지멘스 가메사와 그다음 GE 히타치죠. 네, 히타치와 합작사 그렇게 해서 300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테라 파워, 그리고 홀텍사, 그리고 엑스에너지는 아직 이제 상업까지는 못 갔지만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5개 정도가 떠오르고요. 나머지 뭐 프랑스, 영국 롤스로이스사 요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 쪽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마 전 세계 시장을 하나 둘씩 네, 점령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형 원전에 대한 그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보다도 지금 이제 소형 원전에 뛰어든 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원자로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납품할 수 있는, 그리고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가 거기에 여러 기업들로부터 좀 로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미 엑스에너지와 뉴스케일 파워와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천히 네, 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갇혀있는 주가가 언제 이제 힘을 받을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이번 주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으면 하고요. 네, 옵션 만기까지 흐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